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슴 아프지만 단단한 홀로서기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울의 하늘에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다.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 공기를 가르는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두껍게 드리워진 암막 커튼 사이로 미세한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임신 38주, 뱃속의 아이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친 듯 내가 뒤척일 때마다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뜨렸다. 지익, 지익. 커다란 캐리어에 지퍼를 올리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왁자지껄하게 챙기는 분주한 발소리였다. 나는 부풀어 오른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거실로 향했다. 거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짐들을 캐리어 안으로 쑤셔 넣고 있었다. 옆에서는 시아버님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여권 4개를 연신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내 남편 민수는 새로 산 최신형 카메라를 들고 연신 거실 거울을 보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새벽에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내 상태를 보며 폐하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 언제든 출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족들에게 꼭 곁을 지키라고 신신당부까지 했던 터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캐리어의 잠금 장치를 누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뭐 하긴, 짐 싸지. 오늘 오후 비행기로 말레이시아 가는 거 잊었니? 2달 전부터 예약해둔 거잖아. 거기 가서 먹을 망고랑 두리안 생각하면 벌써 침이 고인다니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안 잊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저 이번 주에 당장이라도 아이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 혼자 두고 다들 가시면 어떡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님이 여권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야, 이 사람아, 걱정도 팔자다. 비행기 표랑 호텔 예약 다 끝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그 위약금이 얼만 줄 알아? 그리고 내 배를 좀 봐라. 아직 아무 소식도 없구먼. 정말 급한 일 생기면 119 부르면 얼마나 편해? 요즘 세상에 집에서 애 낳는 사람 있냐? 아버님의 차가운 말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옆에 있던 남편 민수의 소매를 붙잡았다. 민수 씨, 당신이라도 남으면 안 돼? 나 정말 무서워. 하지만 민수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오직 여행에 대한 설렘뿐, 만삭인 아내에 대한 걱정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아. 지워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 이번에 가서 아빠랑 엄마 인생샷 좀 찍어드려야 해. 바닷가 가서 모히또도 마시고, 너는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배고프면 배달시켜 먹고, 저기 거실 탁자 위에 20만 원 더 쓰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20만 원. 그것이 출산을 코앞에 둔 아내와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두고 떠나는 남편이 내민 대가였다. 나는 멍하니 탁자 위에 놓인 노란색 지폐 몇 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수 씨, 지난번 한밤중에 배가 너무 아파서 옆집 아주머니가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던 거 잊었어? 만약 이번에 또 그러면.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 위에 앉아 몸무게로 가방을 누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에구, 그놈의 엄살은 나 때는 말이다. 내 아범 낳기 전날까지 밭에서 김 메고 일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 타령이지. 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상한 임신 정보 좀 그만 봐라. 사람 정신만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 여행 기분 다 잡치게 하네. 어머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랍장에서 영양제 박스 몇 개를 꺼내 캐리어 틈새로 억지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아버님을 향해
여보, 혈압약 챙겼지? 거기 가면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잊지 말고 꼭 먹어. 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남편에게는 민수야, 말레이시아 가서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지난번처럼 취해서 카메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당부했다. 세 사람의 대화 속에 나는 없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 된 며느리이자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무거워지는 배를 감싸쥔 채 거실 한구석에 서 있었다. 배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며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가볍게 취급받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그럼 저기 비상용 열쇠라도 하나 두고 가세요. 지난번에 문 잠겼을 때 열쇠 없어서 열쇠 수공업자 부르느라 고생했잖아요. 내 마지막 부탁에 아버님은 손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됐어. 우리 이번에 열쇠 다 챙겨가니까 돌아올 때 직접 열고 들어오면 돼. 너 집에서 나가지도 않을 텐데 비상용 열쇠가 왜 필요해? 분실하면 골치만 아프지.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결혼 후 지금까지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 연차를 내서 병원에 모시고 갔고, 바둑을 좋아하는 아버님을 위해 지방까지 내려가 고급 바둑판을 구해다 드렸다. 남편의 월급이 적을 때는 친정에서 받은 비상금과 내가 모아둔 돈을 보태며 가게를 꾸려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약해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나를 버려두고 떠나려 하고 있었다. 어느덧 정오가 가까워졌다. 세 사람은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듯 현관문에 섰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신다 말고 문득 생각난 듯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참. 우리 없는 동안 베란다에 있는 저 화분들 물 주는 거 잊지 마라. 내 고향에서 특별히 가져온 귀한 꽃들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 알았니?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집안의 핀 꽃 한 송이가 만삭인 며느리의 안위보다 더 중요해 보였다. 남편 민수는 가장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내게 툭 던졌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아, 그런데 거기 시차가 있고 노느라 바쁠 테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나 답장할 수 있을 거야. 잘 있어. 철커덕.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들의 웃음 섞인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마침내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다. 거실 바닥에는 그들이 짐을 싸며 흘린 머리카락 몇 가닥과 반쯤 맛이다. 남은 시어머니의 찻잔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아 배를 어루만졌다. 배가 다시 한번 강하게 수축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명확한 통증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손이 떨렸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잘해준다고 거짓말을 해왔기에 이 비참한 현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일주일 전에 사둔 시든 배추 반 통과 달걀 몇 개가 전부였다. 그들은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먹을 반찬 하나 챙겨두지 않았다. 나는 달걀 하나를 삶아 식탁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산책을 나온 다정한 임산부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남편이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웃으며 걷는 그 평범한 풍경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참고 살았을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애쓴 가치가 있었을까? 차가운 달걀을 씹으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내 아이에게 이런 비겁하고 이기적인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나는 휴대폰을 들어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예전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을 때 저장해 두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였다. 화면 위의 번호를 응시하는 내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공동 명의로 산 집이다. 내가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중도금과 잔금의 절반 이상을 치렀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면 나 또한 이 집을,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끈을 잘라낼 권리가 있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지워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 집 좀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 이 집 금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중개인의 놀란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겁내지 마.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절대로 우리 아기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제2부, 무너진 신뢰 위에 세운 결단.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님과의 통화는 짧았지만 그 울림은 내 인생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강력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결음이 뚜루르 뚜루르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동안 내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요동치고 있었다. 마침내 전화를 받은 박 사장님의 목소리는 특유의 활기가 넘쳤다. 어이쿠, 이지워 씨 아니세요? 오랜만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나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한 손으로는 다시금 딱딱하게 뭉쳐오는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뱉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장님, 집을 넓혀가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바로 매물로 내놓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박 사장님의 당황한 기색이 수화기를 타고 그대로 전해졌다. 네, 집을 파신다고요. 지워 씨, 지금 만삭 아니세요? 이렇게 큰일을 가족분들이랑 상의도 없이 결정해도 괜찮은 건가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자조 섞인 헛웃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가족이요? 제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은 지금 말레이시아로 여행 갔어요. 출산이 코앞인 사람을 이 빈집에 혼자 던져두고 말이죠. 제가 지금 누구랑 상의를 해야 할까요? 박 사장님은 내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분노와 슬픔을 감지했는지 곧바로 목소리를 낮추며 사과했다. 아이고, 제가 실언을 했군요. 지워 씨,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위탁 서류랑 다 챙겨서 갈 테니까 딱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마침 근처니까 금방 도착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 손잡이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뱃속의 아이는 마치 엄마의 결단을 응원하듯 가볍게 발길질을 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다. 서랍 가장 아래쪽에서 꺼낸 붉은색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니 그 질감이 낯설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왔다. 이 집은 남편 민수와 결혼하던 해에 장만한 우리 부부의 첫 보금자리였다. 내가 결혼 전 5년 동안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았던 적금과 우리 부모님이 노후 자금까지 털어보태주신 돈으로 집값의 절반 이상인 중도금과 잔금을 치렀다. 등기부등본에는 남편과 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전에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정이자 훈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집이라는 공간은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써야 지켜지는 것이지 나 혼자 아등바등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등기 권리증을 올려두고 젖은 수건으로 그 위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이 일은 아주 명확하고 당당하게 처리해야 했다. 먼지를 다 닦아내기도 전에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초인종이 울렸다. 지워 씨, 저 박 사장입니다. 문을 열자 박 사장님이 서류 가방과 함께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내 배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면서 과일 가게가 보이길래 좀 샀어요.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하잖아요.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박 사장님은 소파에 앉으며 거실 풍경을 유심히 살폈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현금 20만 원, 그리고 주인이 떠나
말라가는 베란다의 화분들을 보며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워씨, 집 분위기가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네요. 다들 정말 어제 떠난 건가요? 네. 말레이시아로 두리안 먹고 바다 구경하러 갔어요. 나는 등기 권리증을 박 사장님 앞으로 밀어놓았다. 여기 보세요. 이 집. 저한테도 절반의 권리가 있어요. 제가 파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사장님은 걱정 마세요. 박 사장님은 서류를 훑어본 뒤 다시 한번 내 눈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워 씨, 서류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집을 팔면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가족분들 돌아오면 다시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통증을 참아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어제 의사 선생님 경고를 전하며 제발 곁에 있어 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저보고 엄살 피운다며 짜증을 냈고 남편은 배고프면 배달이나 시켜 먹으라며 고작 20만 원을 던져주고 떠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내 이야기를 들은 박 사장님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만삭인 임산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워 씨, 마음 굳게 먹으세요. 화병 나면 애한테 안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죠. 여기 매매 위탁 계약서입니다. 조항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명하세요. 그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주었다. 위탁 가격과 절차, 그리고 나중에 등기 이전 때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내가 만삭인 점을 고려해 나중에 구청이나 세무서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최대한 내가 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장님, 가격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전 흥정하며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적정한 가격에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박 사장님은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제안했다. 이 집은 32평형의 채광도 좋고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랑 어린이집도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요즘 시세라면 1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금매니까 11억 8천만 원 정도로 내놓고 흥정의 여지를 2천만 원 정도 두죠. 쿨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11억 6천만 원에도 바로 넘기는 걸로 하고요. 어떠세요? 네, 사장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나는 볼펜을 쥐고 위탁인 난에 내 이름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다. 종이 위를 지나가는 펜촉의 느낌이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었다. 이 서명은 단순히 집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는 의식이었다. 서명을 마친 박 사장님은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내일부터 바로 광고 올리고 집 보러 올 사람들 예약 잡겠습니다. 지워 씨가 오기 불편하시면 제가 비밀번호 받아서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사장님, 제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구석에 놓인 캐리어를 가리켰다. 전 지금 바로 짐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가서 다 설명해 드려야죠. 거기서 아이 낳을 준비도 하고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르신들 계신 곳이 훨씬 안전하고 마음 편하시죠. 그럼 가구랑 가전제품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넘기면 집이 더 빨리 팔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실 가구와 안방의 붙박이장을 둘러보았다.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들도 있었지만 이 집의 묵은 감정들과 함께 놔두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다 두고 갈게요. 제 옷이랑 출산 가방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아, 그리고 베란다 꽃들도요. 새 주인이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싫으면 버리라고 하세요. 저랑은 이제 상관없으니까요. 박 사장님이 떠난 후 나는 비어버린 거실에 혼자 섰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평소 즐겨 입던 임산부복 몇 벌을 캐리어에 담고 미리 챙겨두었던 출산 가방을 확인했다. 아기의 배냇저고리, 기저귀, 젖병,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쓸 패드와 세면도구들. 원래는 이 집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들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방을 나오기 전 침대 머리맡에 놓인 웨딩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그 미소가 그토록 가식적이고 비릿할 수 없었다. 나는 사진 액자를 바닥으로 엎어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훑어보았다. 탁자 위에 20만 원은 그대로였고 식어버린 찻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다. 띠리릭 철컥 소리와 함께 이 문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잠겼다. 아파트 정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10분 넘게 서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택시 기사님이 만삭의 임산부가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내려 짐을 실어주셨다. 아이고, 만삭인 것 같은데 왜 혼자 짐을 들고 나오셨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운정신도시 행복 아파트로 가주세요. 저희 친정집이에요. 나는 뒷좌석에 기대어 앉아 부풀어 오른 배를 어루만졌다. 아이가 다시 한번 툭 쳤다. 아가야, 이제 우리 외갓집으로 가는 거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우리 아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던 며느리 이지원은 죽었다. 이제 나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오직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행복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님이 다시 한번 짐을 내려주며 당부했다. 세댁, 조심해서 들어가요. 혹시 힘들면 경비 아저씨한테 꼭 도와달라고 하고요.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캐리어를 끌며 아파트 동입구로 향했다. 그때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던 엄마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엄마는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왔다. 지워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야? 시댁 식구들이 집에 같이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 가방은 또 뭐고 무슨 일 있었어? 엄마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저 집 팔았어요.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엄마의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바구니 안에서 감자와 토마토가 사방으로 굴러다녔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집을 팔다니. 지워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너 구박했니? 말해봐. 엄마 가슴 떨려서 못 살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참아왔던 눈물이 비집고 흘러나왔다. 시댁에서 겪었던 그 모든 비참함이 비로소 엄마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쏟아지기 시작했다. 현관 입구에는 바닥에 흩어진 토마토와 감자들이 엄마의 충격을 대변하듯 굴러다니고 있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에서 뛰쳐나온 아빠는 내 몰골과 커다란 캐리어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직감한 듯 나를 서둘러 거실 소파로 이끌었다. 지워야, 일단 앉아라. 만삭인 몸으로 이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배에 물이 가면 어쩌려고. 아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오늘 아침 시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둘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유난 떤다며 타박했던 일, 남편 민수가 고작 20만 원을 던져놓고 외면했던 일, 그리고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나를 두고 말레이시아로 떠나버린 그들의 뒷모습까지. 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거실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찻잔이 덜덜 떨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사돈댁도 그렇고 민수 그놈은 제 자식이 곧 태어날 판에 제 부모랑 여행을 가. 내 딸을 도대체 뭘로 보고. 아빠의 불호령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옆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있던 엄마는 연신 눈물을 훔쳤다. 미안하다, 지워야. 엄마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너를 그런 집에 시집 보냈구나. 진작 알았으면 절대로 안 보냈을 텐데. 부모님의 눈물 섞인 위로를 받으니 그동안 시댁에서 홀로 견뎌온 서러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잠시 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이었다. 지워 씨,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집 내놓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바로 집을 보고 싶다는 손님이 나타났어요. 내년이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데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가깝고 채광 좋은 집을 찾던 젊은 부부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갈 기세인데 지워 씨가 없어도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나는 아빠와 눈빛을 교환한 뒤 박 사장에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비밀번호 아시니까 손님 모시고 가서 보여주세요. 가구랑 가전은 다 두고 왔으니 편하게 보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아빠는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삼촌이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댁 쪽에서 법적으로 시비를 걸어올 것에 대비해 매매 절차를 완벽하게 해두려는 아빠의 세심한 배려였다. 그때 민수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집은 어때? 단 4글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밥은 먹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괜찮아라는 짧은 답장만 남긴 채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사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워 씨, 매수자분들이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구조도 반듯하고 어린이집이 코앞이라 딱 본인들 집이라네요. 다만 가격을 2천만 원만 더 깎아서 11억 6천만 원에 해주면 오늘 당장 계약금을 보내겠답니다. 내일 바로 가계약서 쓰고 절차 밟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이 여행에서 돌아와 회방을 놓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좋아요, 사장님. 11억 6천만 원에 진행해 주세요. 대신 오늘 중으로 계약금 입금하는 조건입니다. 아빠는 내 결단을 지지하며 박 사장을 만나 계약금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직접 받아오겠다고 외투를 챙겨 나갔다. 저녁이 되자 엄마가 정성껏 고아낸 닭곰탕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지워야, 따뜻할 때 한 국자 마셔라. 그래야 뱃속의 아기도 힘을 내지. 닭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찢어 올린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마음까지 데워지는 기분이었다. 뱃속의 아이도 기분이 좋은지 툭툭 하고 힘차게 움직였다. 잠시 후 아빠가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다. 손에는 계약금 5천만 원이 입금된 확인서와 매수인이 서명한 영수증 사본이 들려 있었다. 지워야, 다 됐다. 이제 이 집은 반쯤 팔린 거나 다름없어. 내일 오전 10시에 중개업소에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기로 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자기 전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다가 시어머니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 위로 꿈 같은 휴식, 너무 행복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남편 민수가 올린 대형 랍스터 요리와 독주가 가득한 테이블 사진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리고 온 아내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꿈에도 모른 채 사치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외삼촌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지워야, 계약서 초안 내가 다 검토했다. 법적으로 허점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말고 도장 찍어라. 혹시라도 나중에 그쪽 집구석에서 딴소리하면 삼촌이 변호사 붙여서라도 확실히 해결해 줄 테니까. 외삼촌의 든든한 말 한마디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엄마와 단지 내 산책로를 걷던 중 갑자기 아랫배가 쥐어짜듯 아파왔다. 이전에 가진 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칙적이고 강한 통증이었다. 나는 벤치를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는 사색이 되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곧장 미리 예약해둔 산부인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진을 마친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자궁문이 벌써 ECM 열렸네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면 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입원 준비하세요. 엄마는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워야 이제 정말 우리 아기를 만나는구나. 걱정 마. 엄마 아빠가 곁에 있을게.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는 민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나 병원이야. 자궁문 열렸고 곧 아기 나올 것 같아. 답장은 한참 뒤에야 왔다. 지금은 시차가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는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수신거단을 설정하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내 인생에 그들의 자리는 단 1밀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곧 찾아올 진통의 파도를 기다렸다. 거대한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빛이 찾아오고 있었다. 산부인과 분만 대기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누워 파도처럼 밀려오는 진통을 견디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오직 뱃속의 아이를 무사히 만나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엄마는 땀에 젖은 내 머리카락을 연신 넘겨주며 눈물을 훔쳤고 아빠는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 시각 말레이시아의 푸른 바다를 즐기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평소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촌 형님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지워 씨가 집을 팔고 친정으로 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폭탄을 던진 것이다. 여행의 단꿈에 젖어있던 시어머니와 남편 민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전 10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짐도 풀지 않은 채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직행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과 낯선 번호키였다. 마침 이삿짐을 들여놓던 새로운 집주인 왕씨가 그들을 막아섰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소란입니까? 이 집은 이미 잔금까지 치러진 제 집입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버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다. 오후 2시 30분 병원 분만실 안에서 마침내 아기 천사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3.1kg의 건강한 딸아이였다. 간호사가 내 품에 안겨준 아이의 온기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을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지워야 고생했다. 정말 장하다 우리 딸. 엄마의 따뜻한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를 낳고 병실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복도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남편 민수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지워, 너 미쳤니?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팔아.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시어머니는 갓 해산한 며느리의 안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소리를 질렀다. 아버님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그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당장 집 한 돈 절반 내놔라. 안 그러면 법대로 해서 아이 양육권까지 뺏어올 줄 알아. 그때 문 뒤에서 외삼촌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외삼촌이 내민 서류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지불한 내역과 지난 수년간 내가 홀로 상환해온 대출금 영수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 집의 실질적인 투자자는 지워입니다. 민수 씨는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더군요. 법적으로 가더라도 당신들이 가져갈 몫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거리에 나앉게 한다며 억지 울음을 터뜨렸다. 병실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주변의 눈총은 점점
무책임한 시댁 식구들을 향했다. 임산부를 혼자 두고 여행을 가다니 제정신인가? 돈만 밝히는 시부모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아버님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나는 품 안에서 곤히 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 인내심은 말레이시아로 떠나던 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남편 민수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듯 시어머니의 팔을 끌었다. 엄마, 가요. 여기서 이러면 우리만 망신당해. 그들은 결국 쫓겨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병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내가 겪었던 비참함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오직 나뿐이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2주가 흐르고 마침내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만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거실 채광이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분홍빛 레이스가 달린 앙증맞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아빠가 미리 사둔 육아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힌 작은 책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안방에는 내가 아이와 편히 쉴 수 있도록 푹신한 소파, 베드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지워야. 밤에는 엄마가 같이 봐줄 테니까 너는 푹 자야 한다. 엄마의 따뜻한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집의 온기였다. 다툼도, 눈치 보기도, 서러움도 없는 오직 사랑과 배려만이 가득한 공간 말이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서 소동을 피운 이후 반달 만이었다. 아마도 시부모님께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이제야 이혼 절차를 밟으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빠와 상의 끝에 그를 집으로 불렀다. 오려거든 당신 혼자 와. 어머니는 절대 모셔오지 말고. 내 단호한 요구에 그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약속 시간이 되어 나타난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은 한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불과 몇 주 사이에 살이 쏙 빠져 수척해 보였다. 그는 양손에 아기 분유 2통을 들고 조심스레 들어와 아기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기가 당신을 참 많이 닮았네. 그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자책이 서려 있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혼 합의서 가져왔어. 내 조건은 간단해. 첫째, 양육권은 내가 갖는다. 둘째, 양육비는 매달 250만 원씩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한다. 셋째,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의 재산 분할 논의는 없다. 집 한도는 이미 정리됐으니까. 나의 냉정한 요구에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당신 말대로 적어왔어. 양육비도 내가 좀 더 보태서 250만 원으로 맞췄고. 미안해, 지워아. 내가 너무 나약해서 당신이랑 우리 아기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서명한 합의서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도장을 찍었다. 앞으로 아이를 보고 싶으면 미리 연락해.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데려오지 마.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는 건 원치 않으니까. 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이혼 후 나는 본격적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광고대 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임신과 출산, 그리고 홀로서기의 과정을 담은 글을 맘카페와 SNS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로 떠난 남편과 20만 원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첫 글은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 회를 돌파했고 수많은 엄마가 나의 용기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성공의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 글이 유명해지자
한유가 전문 블로그에서 내 문장과 사례를 교묘하게 짜깁기에 마치 자신의 경험인 양 올리는 표절 사건이 발생했다. 예전에 나였다면 가슴만 졸였겠지만 이제 나는 달랐다. 나는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했고 플랫폼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고 공개 사과문까지 받아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나의 전문성과 단호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대형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까지 받게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아이는 어느덧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나의 첫 책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책의 인쇄로 나는 부모님과 아이를 위해 정원이 딸린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사하던 날 집안 곳곳을 누비며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반면 시댁의 소식은 사촌 형님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무리하게 떠났던 여행 이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말레이시아에서 자랑하던 금팔찌를 팔아 겨우 월세 보증금을 마련했고 지금은 동네 재래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남편 민수 또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밤낮으로 배달 일을 하며 시부모님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늙은이처럼 변해버렸다고 했다.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학교 정문 근처 나무 뒤에서 서성이는 초라한 노파를 보았다.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낡은 옷을 걸친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듯 애처롭게 시선을 던졌지만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뒤늦은 후회는 구원이 될 수 없었다. 이후 시어머니가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비가 없어 공경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수술비를 빌려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나 재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한, 그리고 내 아이에게 원망보다는 관용을 가르치기 위한 나만의 마지막 예의였다. 돈은 나중에 양육비에서 차감하는 걸로 하고 병문안은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냉정한 선 긋기에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나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작업실에서 나를 기다리는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쓴다.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본다. 나는 가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속삭인다. 지워야 참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너 자신을 믿어줘서 고마워.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에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내 딸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며 당신만의 빛나는 계절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